오늘은 이산 가족의 슬픔을 겪은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올해 89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72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17살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죠. 우리 가족은 서울 종로구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셨고, 어머니는 작은 양장점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던 정호와 6살이던 막내 수호.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아버지는 늘 그러시듯 신문을 보고 계셨죠. 정호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고, 수호는 어머니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아침의 공기를 가르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공사하는 소리인가 했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보성이었습니다. 갑자기 방송이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싸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군인들은 북쪽을 향해 달려갔죠. 아버지는 서둘러 우리를 피난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영호야, 내가 동생들을 데리고 먼저 가거라. 부산에 있는 큰아버지 댁으로. 어머니는 울면서 우리 짐을 꾸리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들아, 이걸 가지고 가거라. 아버지는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이건 우리 가족 사진이랑 호적 등본이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죠. 이 전쟁이 끝나면 꼭 다시 만나자. 우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수호를 업고 저는 정호의 손을 잡았죠. 거리는 이미 피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기차에 태우시고는 엄마는 아버지 모시고 내일 다음 기차로 갈게. 부산 큰아버지 댁 주소 알지? 거기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플랫폼에 서 계셨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손을 흔드시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기차는 천천히 남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호는 제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수호는 지쳤는지 잠들어 있었죠. 창밖으로는 피난 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멀리서는 보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양평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들리더니 폭격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도 동생들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기차에서 내렸어요. 그 혼란 속에서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호도 수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2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뛰어다녔죠. 하지만 그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전쟁터 한가운데서
가족들과 헤어져 홀로 남겨진 거였죠.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평역에서 동생들을 잃은 후 저는 며칠을 헤매였습니다. 매일 밤 차오르막에서 자면서도 두 동생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저 사람들 틈에 끼어 남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로는 피난민들로 가득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업은 어머니들, 짐을 진 노인들, 모두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가끔 군용 트럭이 지나가면 모두들 손을 흔들었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대구 근처에서 저는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밤새 비가 내려 온몸이 젖은 채로 걷다가 고열이 났어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한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등에 업고 피난민 임시수용소까지 데려다 주셨죠. 아이고, 어린 것이 혼자서 어쩌다가. 할머니는 제게 주먹밥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할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용소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서울이 북한군 수중에 떨어졌다는 소식, 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매일같이 새로운 피난민들이 들어왔지만 제 가족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군 부대 통역관이 수용소에 왔어요.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죠. 저는 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영어로 시험을 받고 운 좋게도 합격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매일 새끼를 먹을 수 있었고 따뜻한 잠자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피난민 명단을 볼 수 있었죠. 퇴근 후면 매일같이 명단을 뒤졌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족의 이름이 있을까 하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곧이어 서울이 수복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저는 바로 서울행 열차를 탔습니다. 기차는 파괴된 철로를 피해 천천히 북상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아는 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불탄 집들, 무너진 건물들, 전쟁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더군요.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폭격으로 거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겨우 찾은 우리 집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우리 가족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한 이웃이 말해주더군요. 그 전쟁통에 북쪽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서에도 가보고 적십자사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실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큰아버지 댁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도 우리 가족은 없었어요. 큰아버지께서는 내 부모님과 동생들이 여기 온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기차에서 멀어지시는 꿈, 동생들이 저를 부르며 달려가는 꿈. 그 꿈들은 72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찾아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군 부대로 돌아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돈도 모았죠. 그리고 틈나는 대로 피난민 수용소를 돌아다니며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족을 다시 만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 그리고 그 재회가 얼마나 극적일지. 1953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끝이 아니었죠. 휴전. 그저 싸움을 잠시 멈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어요. 휴전선이 그어진다는 것은 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들을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2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통역 일을 하며 어느 정도 돈도 모았고 영어도 제법 하게 되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을 만났어요. 민희라고. 그녀도 저처럼 피난민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혼자 피난 나와 부산에서 일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아픔을 가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영우 씨, 우리 같이 살아요. 어느 날 민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아직 가족을 찾지 못했는데 새로운 가정을 꾸며도 되는 걸까? 그때 민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찾아요. 당신 가족도 제 가족도. 1955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몇 명 없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죠. 민희는 제가 가족을 찾는 일을 한 번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결혼 후 저는 미군 부대에서 배운 영어를 살려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저는 과장까지 승진했죠. 1957년 우리의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름을 정호라고 지었습니다. 제 동생 이름을 따서 2년 뒤에는 딸아이도 태어났고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평범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저는 여전히 그 꿈을 꾸었습니다. 양평역에서 폭격을 맞던 날의 꿈, 동생들을 잃어버리던 순간의 꿈. 민희는 그럴 때마다 저를 안아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내가 좋은 형이었을까? 동생들을 더 잘 붙잡고 있었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1960년 저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홍콩, 일본과 거래하는 회사였죠.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그만큼 바빠서 잠시나마 괴로운 기억을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회사가 크면 클수록 제 마음속 빈자리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1983년 우연히 신문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시작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신청서를 냈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순서도 잘 돌아오지 않았죠. 매일 밤
저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호야, 수호야. 그들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북한에서 잘 살고 있을까?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진 않을까? 세월이 흘러 제 아이들도 장성했습니다. 아들 정호는 의사가 되었고, 딸 미란이는 교사가 되었죠. 손주들도 생겼고요. 그렇게 저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7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살아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2022년 봄이었습니다. 제 나이 89살이 되던 해였죠. 이제는 가족을 찾는 일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던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통일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호 님의 DNA 정보와 일치하는 북측 이산 가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72년 긴 세월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제 가족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 헛된 희망일까? DNA 검사 결과 북한에 있는 한 노인이 제 동생 정호일 확률이 99.9%라고 했습니다. 수호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정호는 북한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더군요. 자식도 5이나 두었다고 합니다. 그 애도 저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매년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다는데 우리는 서로를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화상 상봉이 결정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어떤 이야기부터 들려줘야 할까?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노인은 분명 정호였습니다. 긴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12살 소년 그대로였어요. 형, 이영호. 형.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정호야, 정호야. 저는 그저 동생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폭격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기차에서 뛰어내릴 때 수호가 그만 선로에 떨어졌다고 해요. 정호가 동생을 구하러 뛰어들었고 그 사이 기차가 다시 출발했다고 합니다. 두 동생은 한동안 피난민들 틈에 끼어 떠돌았답니다. 그러다 인민군에게 잡혀 북으로 끌려갔다고 해요. 수호는 영양실조로 몇 달 뒤에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형, 나도 형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동일이 되면 꼭 만나자고. 수호도 임종 직전까지 형 얘기를 했어요. 정호의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남아 계시다가 나중에 북으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교육자라는 이유로 고초를 겪으시다 1960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980년까지 살아계셨다고 해요. 끝까지 저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영호가 잘 살고 있을까? 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2시간의 화상 상봉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정호가 말했습니다. 형,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나자. 화면이 꺼졌지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72년,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거였어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그렇게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만날 수 없었던 거죠. 정오와의 화상 상봉 이후 제 삶은 다시 한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되었어요. 혹시 남북 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또 다른 상봉의 기회가 올지, 우리 가족들에게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72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왜 매년 6월이면 우울해졌는지, 아들 정호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더군요. 아버지, 이제 제가 할아버지 대신 북에 계신 작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산 가족의 아픔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저를 찾아왔고, 제 증언은 여러 기록물에 남게 되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아픔을 나누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이내 결심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정호에게 편지를 씁니다. 보낼 수는 없지만 그날 있었던 일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적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이 편지들을 전해주고 싶어서요. 제 손자들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말합니다. 그럼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72년 만에 작은 할아버지를 찾았잖니? 전쟁은 끝났지만 분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결국 하나라는 것을.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72년의 세월도 우리 가족의 피를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정호야,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형이 많이 미안하다. 그날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주호 이야기는 들었다. 착한 동생이 그렇게 고생하다 갔다니 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른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저 잘 살았어요. 당신들이 바라시던 대로 열심히 살았고 가정도 이루었어요. 다만 마지막까지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제 나이 89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통일이 되어 정호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수호의 묘지를 찾아가 7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겪은 이 아픔이 헛되지 않기를, 다음 세대는 우리처럼 이런 이별을 겪지 않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정호야, 오늘도 너는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니?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